변호사님, 네, 막상 투자하려고 보니까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안 보였을 수는 있겠으나 마음 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면 세상에는 정말 너무 다양한 자산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에서 주로 나오는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리 얘기하면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책인데요. 이 부동산이란 자산의 특성을 알려면 뭔가 비교를 해야 더 장점이, 단점이 분명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살 것인가 편에서 다른 자산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각 자산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얘기하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자산은 없어요. 각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고 특히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시세 차익이냐 현금 흐름이냐 이 기준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투자나 재테크의 문외한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은행 예적금이 있습니다. 은행의 목돈을 예치하거나 분할 납입해서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인데요. 근데 은행 예적금을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게 투자 상품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금리가 낮아져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따르면 돈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IMF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뭐 10%, 20%까지 갔기 때문에 예적금만으로 충분히 자산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호시절은 개인적으로 지났다고 보고요. 그 시세 차익 면에서는 원금을 그냥 돌려받는 거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망하거나 뭐 뱅크런이 발생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지 그 이상은 보호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 5천만 원을 최근에 1억으로 올린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은행 예적금이라는 거는 내 자산을 그냥 보관하는 용도지 적극적인 어떤 수익 상품이라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손해가 난다는 정도는 알고는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은행 예금이라고 하면 장점이 이제 마음의 평화를 갖다 준다. 뭐 안정성 이런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게 쓰나 뭐 복잡한 거 싫어하고 신경 쓰는 거 싫어하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원금 손실은 최대한 막으면서 안정적으로 예금 이자만 받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나는 뭐 자산을 불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쓰기 싫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인생에 따라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적금만 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책에 관심 있고 읽는 사람이라면 예적금을 하기 위해 잃진 않겠죠. 네. 뭔가 부동산이든 투자도 관심이 있으니까 읽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적금을 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우리나라가 고금리로 돌아설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예적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과 ETF가 나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황금성이 좋으면서 거래 비용도 저렴한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변동성이 크고 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률이 낮아서 현금 흐름 면에서는 좀 단점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주식은 장단점이 분명한데 소액으로 매수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고 현금 흐름을 좀 내기는 조금 힘든 자산이긴 한데요. 이걸 이제 보완하는 게 ETF인데 ETF는 이제 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를 추정하게 만들어둔 상품이에요. 펀드인데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ETF는 그 시장이 발달된 미국 ETF가 가장 인기가 좋은 거죠. 요즘에는 ETF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책에도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ET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기 보유할 때 시세 차익이 시장 수익률보다 매우 좋죠. 왜냐하면 이제 특정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떨어지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기도 한데 잘못 고르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는데 네. ETF는 이제 리스크를 완전히 분산해 놨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폭락할 일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폭락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구성된 펀드는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기 보유했을 때 ETF가 시세 차익 면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이제 낮게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도 적게 들고 소액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황금성도 부동산에 비해서 매우 좋고요. 팔고 싶으면 바로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좋은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 목돈으로 굴리게 되면 실제 수익형 부동산 못지않은 현금 흐름이 돌기도 해요. 그래서 이 ETF는 특히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식의 단점은 보완하면서
이제 주식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상품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부동산 중에서도 수익형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상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상가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이 상가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구분 상가를 사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건물을 통으로 매입하는 우리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음, 이 건물을 통으로 매입하려면 아무리 대출이 많이 나온다 해도 목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조금 힘들고요. 네.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상가를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사실 기대만큼 별로 없어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시세 차익은 별로 없고 현금 흐름에 목표가 돼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싸게 매입하면 예컨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했다든 이런 사람은 매달 고정적인 이제 월세 개념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가 같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나요? 상가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네. 그 구분 상가가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일반 상가에 비해서는 관리도 잘 되고 깨끗하고 임차인들도 우량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도 있어요. 그리고 상가는 이제 비대면 업종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팝업 스토어만 갈 뿐이지 예전만큼 일반 상가를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네. 비전 면에서도 사실은 상가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 낫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책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나요? 그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피스텔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긴 해도 사실은 아파트하고 좀 다르게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책에서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일반 원룸형 오피스텔이고 네. 하나는 이제 아파트리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의 구조와 형식을 닮은 약간의 대형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 나눠놨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부동산 하면 제일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파트를 이해하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가장 좋은 자산으로 돈이 흐르거든요. 네. 근데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오피스텔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으면 사람들 아파트를 매수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체제를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흐르는 자산이 아파트를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의 심리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내가 꼭 투자를 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는 누구나 한 번은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일생에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면할 수는 없다 해서 제가 책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이 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들어보니까 다양한 투자 상품과 자산이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이제 한 분야를 파고 다음 분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분야를 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한 분야를 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를 이해하면 사실은 구조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넘어갈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가장 관심이 끌리는 분야를 한번 파고 예컨대 내가 뭐 아파트라는 상품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아파트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계기는 본인이 직접 살 집을 결혼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투자 성과를 낸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가장 끌리는 걸 먼저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인접 분야를 넓혀가는 게 공부에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다 보면 이제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훨씬 체감상 많은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자산일 텐데 왜 부동산 부자가 더 많은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랑 음아파트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주식이 훨씬 높거든요. 네. 물론 그건 개별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행운도 있겠지만
수익률이 따지면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변에서 주식 부자보다 부동산 부자가 많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측면도 있겠으나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부모님들이 이제 살면서 내 집 마련하면서 아파트 광풍이 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아파트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로 이제 각인이 됐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너도 나도 아파트에 참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 부자가 많아진 거지. 뭐 상품 자체가 아파트가 주식보다 좋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듣고 자란 게 아파트라서 주변에 그렇게 인식되는 것 뿐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부동산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희 로펌에 상담 오는 분들을 보면 좀 양극화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의 문외한이라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예 부동산 투자에 밝아서 사업하다가 자문이 필요한 사람. 이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아주 공부가 된 사람이나 아주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각각의 이유로 로펌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약간 소송이나 자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부라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네.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이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는 피해를 겪은 분들은 부동산 잘 몰라요. 그냥 그들이 부동산 투자는 나랑 안 맞으니까 공부를 안 해라고 하는 걸 넘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뭐 전세 사기 피해라든지 부동산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부동산은 반드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매매 아니면 임대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만나는 거라면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고 관심을 가져두면 사기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자산을 늘리는 효과도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꼭 부동산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 책에서 드린 거죠.